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2점으로 높음으로 나왔는데 그 높은 구간에서 12점 30점이면 12점이면 거기서 제일 낮은 점수 아니냐. 전체로 봐선 이건 매우 위험한 단계라는 소리예요. 맨 뒷말만 따져가고 가장 낮으니까 없다고 하는 이거 진짜 네, 작년 5월에 강남역에서 발생한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인사건 관련돼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형량에 관련돼서도 좀 많은 논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월 6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범인 최 씨가 여자친구 피해자를 옥상으로 유인한 뒤에 약간의 대화를 하고 이때 그 핸드폰으로 뭘 검색을 하게 좀 유도를 해서 시선을 분산시킨 틈을 타서 이제 목을 잡고 들어서 목을 공격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미 꼬꾸라졌는데도 불구하고 10여 회를 찔러서 다시 돌아와서 반대 오른쪽을 찌르고 눈까지 양쪽 눈을 찔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일련의 행동과 범행 심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공격이 여러 군데지만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시차를 가지고 부위가 보니까 이 위쪽하고 이쪽이더라고요. 네. 뭐 사실 그 위쪽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분노를 계속 그 피해자한테 투영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뭐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우발적이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네, 그 자살 시도에 관련돼서도 판결문에서 분석이 좀 분분한데 이게 지금 이제 눈을 공격한 부분 때문에 이게 전날로 넘어가야 되는데 5월 5일입니다. 저녁에 이제 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학력 이야기, 집안 이야기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나눴나 봐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범인 얘기죠. 네, 범인 이야기인데 범인이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옛날에는 평민이 귀족을 건드리면 누나를 팠다.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해자 집안은 지금 잘 사는 집안이고 범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이번에 탐사보도 프로그램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버님 이 유족들 주장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노리고 들어온 것 아니냐. 혼인신고도 우리 몰래 했다. 이런 이야기가 밝혀지거든요. 피해자와 범인 사이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아마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건 왜냐하면 SNS를 보면은 피해자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고 그거는 이런 종류의 범죄자라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그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도 둘이 하긴 했지만은 이건 완전히 그 예속된 형태에서 했어요.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문제는 생각 외로 그 피해자 부모님들의 반응이 생각하고 달랐나 봐요. 본인이 그럼 보통 이제 자기 망상으로는 그래 유학 가고 뭐 돈 좀 해줄게 이런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해자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했거든요. 혼인 무효 소송 진행하겠다. 네, 그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니네 의대 누구 찾아가서 아니면 네. 뭐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까지 하니까 이제 생각을 많아졌겠죠. 이 눈 관련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자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모욕감으로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평민 그쪽은 귀족인데 범인 나를 평민으로 치고 내가 너를 노렸으니까 내 누나를 파.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옥상에서 실제로 생명을 잃게 거의 목을 찌른 다음에도 눈을 다시 가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거울 효과 같은 거죠. 자기가 한 얘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눈을 공격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망상에 빠진 거를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망상에 빠졌다고 해서 미친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어떤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범행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피해자가 안 했을 확률도 있는 어떤 거예요? 눈 관련된 이야기. 안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망상 속에 내가 평민이고 어렵게 뭐 부모님도 택시 운전을 하고 뭐 이래 갖고 뭐 하고 네. 인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투영으로서 이걸 생각했고 그런데 그것을 반응하는 이 피해자의 부모님 반응이 그러니까 네. 그거라 생각해서
자기 망상을 실현한 거죠. 그래서 눈을 공격한 거죠. 이게 정확히 그래서 이 심리 분석가들이 이 범인의 그게 실제로 했는가 아닌가를 사실은 좀 정교하게, 왜냐하면 이건 동기와 연결되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범인이 한 대로 그냥, 왜냐면 딱히 그 이 심리 분석가들이나 검찰이나 이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가 우리 딸과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고 그게 그씨 마음대로 안 되자 계획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는 맞죠. 예. 그 최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성애 성향 관련돼서 과거에 올렸던 추정되는 글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자기애적인 그런 것이라고 주장되는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자 기증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얘는 이성애자도 아닌데 이거 노리고 내 딸한테 접근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어떤 가학적인 어떤 플레이를 즐겼다라고 하는 동성애적 그런 부분이 혹시 이런 공격 형태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의문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분리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그렇고 이 범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계속 자기 심리 검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결국은 본인의 동성애, 정확히 하면 양성애적 성향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판사한테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감형이 많이 됐고 2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 범인은 가난한 집에서 자기가 뭔가 대단히 영웅적인 서사를 가지고 나온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애가 강해요. 그 자기애 강한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적 성향으로 소위 SM이라는 걸 한 건데, 그것과 지금 이 범행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범인이 피해자한테 한 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심각하게 흉기로 찌르고 공격하는, 이거는 만약에 이 범인이 실제로 흉기라든가 얘기를 이용해서 동성애적으로 그런 방식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밴딩이라도 묶는다든지 하는 그렇죠. 거가 예. 했다면 그게 반영이 됐다면은 몰라도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연관성은 딱히 보이진 예. 않는다. 오히려 저는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범인이 보다 더 감형하게 네. 심신미약으로 더 몰아가기 위해서 네. 아주 영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1심 판사들은 그래서 대폭 형량이 깎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형량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살 시도가 그 전에 있었다라고 반영을 다 해준 것 같아요. 계속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 옥상에서 마지막에 소방대원한테 발견돼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도 강렬하게 저항한 것이 자살을 하려는 걸 막았기 때문에 저항한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체포를 하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거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속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투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얘기 쓰면 안 된다. 왜냐? 범죄가 벌어진 다음에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감형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투신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소방관들이나 구조대들이 아니면 경찰들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갖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 범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보시면은 얘는 투신하려고 했으면 투신했겠죠. 알짱거리고 있는데 투신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구조대가 발견해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살 얘기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것이 이전에 그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 마음 안 받아주면은 내 뛰어내릴 거야. 이건 자살 시도가 아니에요. 그 약간 협박용이죠. 네. 뛰어내릴 거는 말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자살 시도라고 이게 심각하게 오인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변호사들이, 이 범인의 변호사가 너무 잘 써먹었고 판사들은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다 반영이 됩니다. 자살 시도. 네.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반영이 된 거고. 되죠. 정신 상태에 관련돼서 이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병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궁지에 몰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게 무슨 말인지 판사들은 모를 거예요. 정신병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들다 소리예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쓴 거는 이 범인이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소위 말한 말의 성찬에 넘어간 거고,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중에 그 정도의 정신병리적인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이 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애적 성향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기애적 취약성. 그러니까 자기애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에도 취약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네. 해석을 해주네요. 제가 그 판결문을 보고 이거 진짜 이 개소리다. 어떤 판사님이 이거를 이따위로 그걸 쓰느냐.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범인의 변호사의 논 거를 그대로 갖다 베껴 쓴 거다. 오히려 판사가 변호해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이거는 진짜 이 판결문은 아주 그냥 만천하에 공개해 갖고 이 판사들을 망신을 줘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리고 앞서서의 그 자살 시도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재범 위험성 평가 사이코패스 테스트 결과가 중간에서 높음이 나왔는데 그게 타인을 위한 공격성으로 꼭 발현될 것이라고 어떻게 담보하냐. 자살 시도하지 않았냐. 자기를 위해서 공격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걸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재범 그건 위험성에 판사들의 대해서. 본인들의 판단이에요. 네. 이게 웃긴 게 이걸 심리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점수를 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판사들이 다시 해석해서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뭐냐면 제일 웃긴 게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가장 높은 거에 가장 낮은 거예요. 코라스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2점으로 이것이 12점에서 30점이 높음으로 분류되는 거니까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높음으로 나왔는데 그 높은 구간에서 12점 30점이면 12점이면 거기서 제일 낮은 점수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따위 논리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 검사의 핵심은 전체로 봐선 이건 매우 위험한 단계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맨 뒷말만 따져가고 가장 낮으니까 없다고 하는.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논리 그 받아쓰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논리 시험에 나오면 틀린 답으로 채점이 될 만한 그렇죠. 오답입니다. 이 판결문은 영원히 박제를 해야 돼요. 이걸 쓴 판사님들은 진짜 욕을 엄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추측성이지만 판결문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재판장에서 판사가 발화했던 말 중에 이 지금 피고가 나중에 복귀했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거죠. 그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살인자 의사예요. 살인자 의사인데 의사만 내고 살인자는 빼버린 거예요. 이 판사들의 머릿속엔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피해자 가족이 법적으로 협박을 해서 자기애적으로 취약한 아주 불쌍한 의사, 사회에 기여할 의사, 그것도 수능 만점 맞은 애가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 궁지에 몰려갖고 이렇게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논리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러 판사들 봤죠. 이렇게 악질적인 그 나쁜 판사들은 처음 봐요. 과거에는 종종 90년대 판결문, 2000년대 판결문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긴 했지만 이게 지금 2025년이에요, 이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2025년에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왜 저 전문가들의 이 판단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합니까? 지들 마음대로 판결하면 되지.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최종 형량은 26년이 선고가 됐고 검찰과 피고 양측 다 형량이 너무 높다,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지금 2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은 네. 실제로 15년도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따위로 판결하면은 그리고 15년 나오고 대충 가석방 되면 10년이면 나옵니다. 얘가 지금 나이가 25이에요. 네. 35에 나와요. 얼마나 그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성범죄가 동반된 성범죄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가석방 요건에 충족이 그럼요. 된다. 예. 그리고 판결문을 보세요. 판결문에 판사가 얼마나 잘 써줬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석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형이다. 판결문이 중요하다. 판결문을 가지고 보십시오. 재선 위험성도 없고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럼 가석방위원회에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결 선고가 2024년 12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12월부터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원래 좀 되게 크게 좀 알려지고
판결 결과도 좀 알려져야 될 상황인데 좀 많이 안 알려지고 지금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금 좀 가져와서 이게 뭔가 아쉬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심에서는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즉 고등법원의 판단을 한번 좀 믿어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